이렇게 4거래일 만에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온 걸로 봐서 이런 추세라면 싱가포르의 프레스트가 예측한 금액 100억 달러 내지 최대 200억 달러가 1년 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예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 1사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측치를 한참 하야 하는 1.6%로 발표됨으로써 시장을 굉장히 실망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지난 분기에 4.9%에 이뤘던 성장세가 3.3%로 내려오더니 급기야는 1.6% 발표가 됐는데, 즉 이 그래프를 보면 재정 지출 증가율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재무부가 돈을 많이 풀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재무부가 돈 푸는 걸 줄이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더라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즉 미국은 그간 나홀로 호황을 구가했는데 그 나홀로 호황의 실체를 보면 결국은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시중에 풀면은 미국 경제 자체를 이제 살려내는 그러한 키를 재무부가 쥐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 있고, 아마 이번 3분기에는 선거를 의식해서 재무부가 다시 돈을 많이 풀어서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시장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그 FOMC 발표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긴축의 조기 완화입니다. 그간 국채를 매월 600억 달러씩 매도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었는데 6월부터는 이걸 250억 달러 규모로 줄임으로써 이제는 긴축 규모를 많이 이제 완화시켰습니다. 즉 한마디로 국채 시장의 유동성 숨통이 좀 틔워집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FOMC에서는 이마저 조기 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즉 이걸 한 번에 폐지하면 시장이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금리 인하 전이라도 이 긴축은 조기에 이제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용 지표 안 좋게 남으로써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살려냈는데 다음에 CPI나 PCE가 조금만 낮게 나와준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아마 유동성 장세가 다시 시작하면서 자산가격 시장은 크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9월부터 암호화폐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그들의 CBDC인 디지털 루블만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호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많이 사고, 그리고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루블화를 차단함으로써 일부 대외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정리되면서 암호화폐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루블만 허용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암호화폐는 원칙적으로 유통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일단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결제 메커니즘 구축은 지지하지만 암호화폐 국내 유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루블화의 국제결제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결제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쓰는 거를 허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은 하겠다, 즉 묵인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것의 국내 유통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무역이나 다른 대거래를 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는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뿐이 없지만 자본 유출을 위한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바꿔서 개인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행태는 막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 ETF가 예상보다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만에 비트코인을 한 4,200개 정도 보유를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2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홍콩 ETF 시장에 실망하기도 했는데 그 후에 거래되는 걸 보니까 홍콩 ETF가 제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ETF를 판 차이나 AMC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이 지금 1억 2,400만 달러에 달했고 두 번째 하베스트가 6,560만 달러, 그 다음에 보세라 해스키 연합이 6,048만 달러 순이고 이더리움도 4거래일에 4,850만 달러가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액도 차이나 AMC가 2,100만 달러, 보세라 해스키가 1,430만 달러, 하베스트가 1,300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심한 경우 올해 5억 달러도 안 될 거다, 혹은 10억 달러도 안 될 거라 했는데 이렇게 4거래일 만에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온 걸로 봐서 이런 추세라면 싱가포르의 프레스트가 예측한 금액 100억 달러 내지 최대 200억 달러가 1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예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4거래일에 이렇게 2억 5천만 달러 들어왔다는 건 주당 한 3억 달러가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주당 3억 달러면 한 달에 한 12억 달러, 1년이면 한 15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결국 프레스트가 예측했던 100억 달러 내지 2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포브스는 10억 달러 이상의 시총이 있는 코인 중에서 10억 달러 이상 시총의 코인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20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좀비 코인이다라고 해서 20개의 이름을 밝히면서 왜 이것이 좀비 코인인지 이유를 달아서 이걸 저격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20개 코인의 이름인데 여기에 일부 이해가 되는, 즉 인정이 되는 코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인들의 명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선 XRP가 들어가 있는데 XRP는 일일 거래량이 20억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이 투기적 거래로 쓰이고 있으며 실제로 유용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 포브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원래 이 리플은 송금용 코인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즉 이거는 탈중앙화 코인이 아니고 은행의 송금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일종의 정면 도전을 한 셈이 되나서 이거는 코인의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섹이 불을 이렇게 계속 소송으로 붙잡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갖고 세계의 송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리플이 들어와서 이걸 민간 사이드에서 송금을 하기 시작하면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탄압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은 맞는 얘기죠. 유용성은 부족하죠. 지금 시장에서 이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이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페이팔에서는 페이팔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160개국에 무료 송금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도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리플이 무료 송금을 시작하면 이제는 누가 수수료가 비싼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겠습니까? 즉, 페이팔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송금 시장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송금 수수료가 제로에 수렴하면서 이제 민간 사이드의 송금은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담당하는 추세로 갈 수뿐이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리플을 이렇게 강제로 소송으로 잡아놨던 이런 것도 이제는 수명을 거의 다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해서 이 좀비 코인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2023년에 겨우 수수료를 41,000달러 정도 이렇게 창출했는데, 이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장 가치가 46억 달러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쓸데가 별 없었다라는 얘기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비 코인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테소스, 그 다음에 알고랜드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런 좀비 코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 옆에 보이는 20개의 코인과 그 간단한 이유를 다루는 표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이 이번 좀비 코인에 포함이 됐고, 이들의 시총 가치가 한 2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런 블록체인들이 원래 체인의 거버넌스 방향과의 어떤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야망대로 이게 기술적인 진보를 거치지 못하고 지금 별로 시장에서 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포브스는 좀비코인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스택스 코인이나 이런 것도 좀비코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즉 이런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기술의 진보가 미흡하다라는 이제 평가로 이렇게 포함시킨 것 같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포비스의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구나라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그간 카르다노나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핵심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별 기대를 할 수 없는 코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상 많이 떠돌았습니다.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콕 집어서 나타낸 거는 포브스가 처음인 것 같고, 나름대로 일리 있는 구석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 포브스의 발표를 한번 상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찰스 호스킨스가 카르다노와 비트코인 캐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포브스가 카르다노의 에이다와 비트코인 캐시를 다 같이 좀비코인으로 저격을 했는데, 그간 사실 찰스 호스킨스는 이더리움의 CEO를 지냈고 개인적인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카르다노를 이끌어오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 유명세에 비해서는 카르다노가 큰 기술적인 진보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비트코인 캐시하고 통합을 제안을 하면서 앞으로 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디파이 프로토콜과 어떤 처리 속도의 확장성 개선이라거나 이런 데 주력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생태계를 업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찰스 호스킨스는 그 트윗, 즉 X에다가 일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번 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호스킨스가 설문조사에서 물은 건 비트코인 캐시가 유용한 작업증명 방식인 레이오스, 그리고 상호작용 없는 작업증명 증거인 리포포 WS, 그리고 에르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카르다노 파트너 체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통합이 성사되면 현존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증명 체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것과 별개로 카르다노는 올해 2가지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에 있는데, 하나는 창이라고 명명된 하드포크하고 새로운 지분증명
모델인 오로보로스 레이오스라는 이런 업그레이드를 그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카르다노와 비트코인 캐시의 통합 또한 카르다노가 준비하고 있는 이 업그레이드가 예상대로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옵션 시장에서 비트코인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달 콜옵션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베팅되고 있는 게 9월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불 혹은 10만 불이 되는 쪽에 특히 베팅 수치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옵션 시장에서 9월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불 내지 10만 불까지 도달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실제로 단순 전망이 아니고 본인의 돈을 투자하는 이러한 옵션 시장에서 여기다 돈을 건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9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내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있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전망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이더리움 230만 달러 등 현재 550만 달러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사실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난 2022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이 컬렉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프로젝트 당시 개당 99달러에 4만 5천 개가 발행이 됐는데 이때 트럼프가 이 프로젝트에서 1700개의 이더리움을 로열티로 받았습니다. 그중 지난 12월에 1075개의 토큰을 시중에서 처분해서 240만 달러를 회수했고 현재 한 800개 정도를 갖고 있어서 이게 한 230만 달러어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마가 코인이라 불리는 트럼프 코인인데 이 민코인이 지난해 이제 8월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 당시에 이 민코인 58만 개를 트럼프한테 이제 줬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코인 가격이 0.01달러, 즉 1센트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이게 올해 3월에 자그마치 11.56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트럼프가 보유한 가치가 670만 달러에 달했는데 지금은 이게 가치가 하락해서 한 5달러 내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58만 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가치가 한 28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총 가치가 한 550만 달러어치를 갖고 있다고 보이고 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고 이미 유세 중에 그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선에 트럼프 우세에 압도적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내기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52%,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37%로 봄으로써 즉 이렇게 내기를 걸음으로써 트럼프의 당선 쪽에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